안녕하세요. TV 명륜대학을 통해서 네 번째로 만나 뵙게 되는 성균관 유학대학교 철학박사 심순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약전의 흑산도의 삶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날 정약전이 동생에게 이제 보내온 편지 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물로 담근 젓갈은 비려서 입에 댈 수가 없네. 돼지 한 마리라도 잡고 싶지만 살생이 귀신의 노여움을 부른다고 하네. 비린 젓갈이 힘들어 참기름이라도 넣어보고 싶지만 참기름을 모른다네. 어지러운 까마귀 떼의 먹이다 틈 속에 멀찍이 혼자 줄인 채 서 있는 황곡의 신세일세.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이제 동생에게 합니다. 정약용 형제는 한양에서 내놔라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갑자기 그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흑산도는 또 일반 뭐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섬도 아니고 완전히 모든 게 이제 그 비린 냄새의 음식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약전이 어쩌다 이제 별식으로 먹던 것을 주식으로 먹게 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입에 댈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어떤가 그랬더니 난리를 칩니다. 섬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신의 노여움을 타게 된다 그래서. 섬은 사실 미신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뭐 배가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 것도 다 이유를 따져서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린 젓갈이 너무 괴로워서 참기름 좀 얻을 수 있나? 참기름이라도 좀 한 방울 주게 하니까 참기름이 뭡니까? 참기름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먹지 못하니까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까마귀 떼들이 새까맣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멀찌감치 그거 먹지도 못해서 비쩍비쩍 말라가는 고니와 같다라면서 이제 자기 형상을 이제 약간 치기 어리게 유머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자 정약용은 형님이 또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형님 그 섬에는 그 섬이 또 흑산도는 결코 작은 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에는 산개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야생개나 들개 같이 이제 그런 산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 그러면 개를 잡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될 텐데 왜 형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데 아주 이 방법이 또 굉장히 아주 재치가 있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초계문신 시절에 규장각 시절에 초정 박제가와 이제 친분이 있었습니다. 초정 박제가는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이제 듣던 인물이죠. 초정 박제가가 근데 요리에 굉장히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법을 심심하면 이렇게 그 성균관 유생 시절에 같이 앉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고 늘 이제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리한 정약용이 또 이때 듣던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으면은 닷새 한 마리씩 삶아서 먹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개를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강진에는 그 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소 조금 이제 망설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반려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에 우리의 문화기 때문에 식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잔인한 부분만 빼고 일부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통만한 커다란 이제 어떠한 그 도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는 새낫을 이제 이렇게 꽂는 것 같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개가 그 안에 그리고 이제 먹이를 한 덩이 정도 넣겠죠. 그러면은 이제 개가 그걸 먹기 위해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칼이 이제 이렇게 그 목 주변에 있으니까
칼을 이제 그 목을 꺼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요리법을 이제 초정 박제가의 요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깨를 한 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빻아 가지고 파와 주방에 식초를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초정 박제가의 요리법이라는 거죠. 이게 식초와 장과 기름과 파를 양념해서 다시 볶으면 아주 좋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만일에 지금도 이게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다면은 한 번쯤 해볼 만한 건데 그냥 다른 소고기나 이런 거에 한번 참고해 보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산 정약용이 한 1807년 한 7년쯤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그립고 몸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내려오라고 강진으로 내려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큰일을 났습니다.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큰아들을 이제 큰아들이 아마 보냈겠죠. 학연이 큰 아버지에게 숙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저희를 내려오라고 하는데 제발 큰아버님께서 아버님께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이제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동생을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번성한 집안이었음을 잊지 말아라. 고향을 떠나면 미천해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범 같은 사내를 낳는다 해도 발탁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집안은 일어나기 힘들게 된다. 살고 있는 것을 보호해 지키고 삼가 예교를 준수할 것이며 그러다 보면 100년 뒤쯤 해서 어떤 공정한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가 억울함을 씻게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도시에서 너는 살기가 힘드니까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비싼 도시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살면 돈도 안 들어가니까 아마 내려와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정약전은 도시에서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빙자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세상에 부자가 될 사람은 있어도 반드시 부자가 되는 땅은 없다. 호남은 거지가 없고 경기에 넉넉하게 사는 집이 없느냐? 사는 집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은 이제 얼핏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 있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니까 구태여 네가 서울에 있다 그래서 쓰는 것이 뭐 이렇게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힘들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이면서 그 말을 하면서 그 자신들의 스승 실제적으로 이제 그 면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직전 제자는 아니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공부한 스승의 이제 예를 들면서 알뜰하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죽을 노인이 되었을 때쯤에서는 그래도 커다란 부를 이루게 된 성호 이익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약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재물을 쓰고자 할 때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따져 살 수 있다면 쓰지 않고 쓰지 않아도 인을 다치지 않는가를 생각하여 다치지 않으면 쓰지 않고 쓰지 않아도 검소함에 손상이 없으면 쓰지 않는다. 가장 기묘할 때 급한 것을 먼저 쓰고 나면 저축을 해서 다음을 계획한다. 모으되 인을 상하지 않도록 모아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나옵니다. 인을 상하지 않도록 돈을 모으는데 돈을 쓸 때도 인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쓰고 돈을 모아도 인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돈을 모으라고 합니다. 자, 인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논어를 잠깐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자왈 유인자 능오인 능오인이라. 오직 인자여야만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구지여인이면 무악야라. 진실로 인의 뜻을 두면 악함이 없다. 인에 대한 정의는 사실 논어 2인편에 보면 굉장히 인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이제 제가 대표로 인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인의 뜻을 두면은 그 인한 자는 무엇을 해도 악하지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뜻 아시겠지요?
40여 년 동안 궁핍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두 형제는. 그래서 재물 쓰는 데에는 주저하고 하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해를 받으면서부터 집안이 이제 패족이 되면서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호사부리던 멋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약전이 내려오기 전에 외아들 학초가 장가를 가는데 이제 그 부인이 200냥을 쓰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의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 장안에 집을 3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빈손이 되어서 이제 아이의 약값도, 학초는 몸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값을 이제 댈 수도 없을 정도였고, 또 그 유배를 올 때 좀 넉넉히 노자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넉넉히 노자를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이도에서 한 7, 8년 있는 동안에 정약전은 쓰던 그 돈의 그 쓰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제 그 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약간 뭐랄까 회의 어린 그런 것으로 이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흑산도로 들어올 때는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래서 결국 정약전이 이제 취한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돈을 좀 모아야 될 텐데,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정약전이나 정약용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남들을 가리키는, 머릿속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응용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당을 열어서 정약전도 이제 그 제자들을 거두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 떠벅머리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뭐 천자문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이제 너나 나나, 자네나 나나, 길게 살면 20년이고 적으면 10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죄 없는 가족들이 이 먼 곳까지 와서 열악한 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서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자네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집사람을 얼굴은 보겠지.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녀들은 병들거나 고아들 신세가 되고 말 걸세, 이러면서 차라리 자네하고 나 두 사람만이 죽은 듯이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동생을 저지를 합니다.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정약전의 외아들 학초는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약전에 이제 외아들 학초의 후사 문제로 이제 또 아주 한바탕 집안이 시끄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학초는 사실 굉장히 뛰어나고 영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기의 두 아들을 제껴놓고라도 학초에게 자기가 지은 240여 권의 책을 다 이제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자기의 뒤를 잇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죽게 되자 이 240권의 책을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몹시 슬퍼합니다. 근데 이제 학초는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도 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청산 과부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집에는 어머니와 이제 그 과부가 된 며느리 둘이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정약용의 두 아들 역시 이제 제자들을 거두어 키우고 있었는데, 외가 쪽으로 이제 정학기라는 이제 외사촌쯤 뭐 이렇게 뭐 외가 쪽에 그 집안에 이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학기에게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학연이 이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학기에게 내가 내 아들을 좀 학초의 후사로 좀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어머니께서 바라는 일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형님에게, 큰아버님에게 잘 설득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때 그 정약전의 뭐랄까 그 형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약전은 거기서 이제 서당을 열어서 이제 하면서 거기 이제 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첩에게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학소라는 이제 그 큰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소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 하여금은
사실 대를 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아들이 이 정약용 아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을 때 정약용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당시에 고향에 있던 제일 큰형 정약현도 역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약용은 이를 반대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반대했다는 말을 듣고 그 형수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옵니다. 정약용이 당시의 법을 들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죽으면 아우에게 이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 그것이 고법인데 후사가 없으면 지자가 후사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 다산의 집안은 사실 예의 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종자는 형제 아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할아버지를 이을 종자는 종형제 가운데서 데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큰 강령입니다. 이것이 원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는다면 후사를 세우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후사가 없다면 후사를 세워야 하는데 이거는 작은 절목입니다. 왜냐하면 학초같이 외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후사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또 아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약전에게 두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섬에서.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후사를 잇게끔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정약용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형수님의 편지를 받고 이어서 또 집사람이 편지를 하는데 아주 그 편지 내용이 아주 그냥 뭐랄까 그 집사람 특유의 아주 냉철합니다. 인정을 무시하고 예법을 따지다가 당신이 그렇게 예법을 따지다가 형님하고 그 집의 며느리가 한 새끼줄에 목맨다는 것을 당신이 보실라오?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건 당신 책임이요 이러면서 이제 아주 통렬히 아주 뭐 비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형수님은 서방님 나를 좀 살려주시오. 비록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쪽박을 깨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넌지시 시동생을 나무라는 글을 보내옵니다. 자산은 이제 그때 정약전이 이제 호를 자산을 쓰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인이 자산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첩을 둬서 거기서 두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이때나 사실 그 첩을 이렇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용인할 그 집사람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나는 아들이 없어. 나는 둘째치고 며느리는 청산갑으로 죽게 될 터이언데 그래서 안 되겠소. 나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 후사로 삼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사실 정약용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훈육할 때나 형님에게도 그 잣대가 아주 냉엄합니다. 아주 준엄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데 여기에서만큼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어쩔 수가 없죠. 두 집안을 지금 그 두 부인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두 부인이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두 부인을 서운하게 해서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한 발짝 물러나서 형님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형수님의 천마디 만마디 말이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흐느끼는 듯 하소연하는 듯 하여 일자니 눈물이 떨어지고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예 비록 어긋난다 하더라도 일로 보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차마 막지 못하겠으니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형수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정약전은 사실 동생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이 섬에서 낳은 두 아들을 후사로 삼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천출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그 서자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 이럴 때는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나거나 첩에게서 난 천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족에도 못 올라갔죠. 그래서 아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던 시절에 조선 후기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이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은 자기가 섬에서 첩에게 낳은 두 아들은 천출이기 때문에 그 대를 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큰아들 학연이 그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초의 후사로 보내서 후사를 잇게끔 해줘라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두 부인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정학기의 아들을 데려다가 후사로 하고 그 섬에서 얻게 된 두 아들은 나중에 우이도로 나와서 지낼 때 죽음을 다할 때까지 정리학전의 곁에서 이제 그 아비를 보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학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리학전에 대한 그 설명은 사실 많은데 여기에서는 다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정약전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약용을 전공을 했지만 어찌 보면은 정약용보다 정약용에게 정말 가려져서 정약전의 천재성이 다 드러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두 형제가 사실 특기가 각자 좀 달랐죠. 그리고 이제 그 배움에 대해서 각자 이제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요. 정약전이 이제 형제 간에 서로에 대한 평이 있습니다. 정약전은 자기 동생 정약용, 아까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동생이 형을 비난하면서 맨날 술주정뱅이들하고나 어울리니까 형님은 도대체 그렇게 해서 사셔서 되겠습니까? 비난하니까 그래 어디 네가 그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마음으로는 동생을 굉장히 존경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하는 게 있는데 잠시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사마천은 문왕이 주왕에 의해 위리에 갇혔을 때 주역을 연역했고 공자가 어렵던 시절에 춘추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마음속 울적함이 꿰쳐 있어서 자기의 도를 통할 수 없으므로 지난 일을 서술하고 앞의 일을 기술한 것이니 가령 미용은 다산의 어릴 때 자입니다. 부귀를 누리고 존귀한 자리에 있다면 이런 책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용이 뜻을 얻지 못한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 다행한 일이요 우리 유학계에 있어서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암 선생 연보에 이제 나오는 글인데 그래서 정약용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책들이 쓰게 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동생을 이제 그 좀 높이는 글을 쓰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책을 지은 자는 미용이고 이 책을 읽은 자는 나인데 내가 어찌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섬 가운데 갇힌 몸 죽을 날이 멀지 않아 언제 미용과 함께 한 세상 한 형제로 살아볼까나.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만으로 만족하다. 미용 또한 유감이 없을 것이다. 정약용은 책을 쓸 때마다 완성할 때마다 형님에게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글의 평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다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주 매섭게 이 숫자가 잘못되어졌다. 너는 이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럼 정약용은 무릎을 치면서 자기가 이제껏 여러 달 동안에 했던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형님의 것을 가지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형님의 인품에 대해서 학식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길고 긴데 짧은 시간 4번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